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에서 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평소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오셨나요? 혹시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폭력과 잘못된 통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나 장난, 놀림을 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대수롭지 않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피해 학생들은 놀림이나 장난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당해왔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단편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A라는 학생이 종이접기를 했는데 옆에서 B라는 학생이 자꾸 때를 쓰면서 뺏어간 사건이었죠. A 학생의 말만 들으면 B 학생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A야, 색종이는 누구 거였니? 알고 보니 A 학생이 B 학생의 색종이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 종이접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판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생이 학교 폭력에 휘말려서 형이랍시고 동생이 있는 교실로 찾아가 동생을 괴롭힌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동생을 괴롭힌 그 친구는 교실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될까요? 우리 대법원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에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엄마가 걔는 왕따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음 날 딸아이가 자살을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왕따를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반에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누구도 왕따를 당해서는 안 되고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가해 학생이 그 폭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핑계일 뿐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힘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 2018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이유 중 제1위가 먼저 괴롭혀서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처하는 학교폭력이 1위이며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사실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교사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폭력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자체 해결해 버릴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습득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과 형법, 민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침이 있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침 같은 건 없는데요? 혹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분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폭력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오해 없이 쌍방,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학교 폭력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특히 사안 조사에 있어 선생님들께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부분이 피해 학생 편만 든다거나 아니면 가해 학생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비인격적인 말로 이렇게 사안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선생님께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 결과 및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있지 않을 경우 이것을 문제 삼아 또 선생님들께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학교 안에서의 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요. 경찰에 신고된 사건은 검찰로 이송이 돼서 검사가 또한 기소 유무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소년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요즘 인천 중학생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자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죠.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모든 행동에 민감합니다. 선생님이 나와 또 친구를 대할 때의 사소한 태도, 얼굴 표정, 눈빛, 몸동작, 전체적인 분위기 등 작은 차이도 아주 민감하게 구별해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급 내에서 학생들에게 취하는 역할 모델이 어떤가에 따라서 학교 폭력이 증가할 수도 반대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반드시 갖추어셔야 될 태도,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첫 번째 하나가 따뜻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피해 학생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 관심을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편애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만약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피해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의 전체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학생들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관심을 표현해 주시고 다정한 선생님은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 교사겠죠. 세 번째, 부정적 감정의 조절입니다. 학생들은 때묻지 않고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반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또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분노 또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침착하신 자세로 그 부정적 감정을 잘 조절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잘 배울 수 있겠죠. 선생님이 좋은 역할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다음은 공정함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불공정한 태도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학급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폭력이나 문제를 용인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학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반대로 이러한 사소한 폭력이나 문제를 더 엄정하게 대처할 경우 가해 학생들과 선생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께서는 공정한 태도로 가해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학급에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아이들의 사소한 어려움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아이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작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교사가 큰일이 닥쳤을 때도 학생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싸, 아싸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학급 내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들이 아마 인싸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싸들이 학급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학급 내 위계 질서를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왕따나 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에게 인싸와 아싸가 좋고 나쁘다는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인싸든 아싸든 내가 선택에 따라서 인싸가 될 수도 있고 아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주셔야겠죠. 학급 내 위계적 구조를 깨기 위한 교사의 임무 중 그 첫 번째가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갖기와 학급 규칙 만들기입니다. 특히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갖기를 통해서 우리 학급 내에서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벌 방법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학기 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자리 배치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은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또 소외받는 아이가 있을 거라는 예를 들면서 자리 배치에 있어서 아이들 의견만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과 또 싸우는 아이들끼리 좀 자리를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가까이 앉게 되면 그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학습권에도 이렇게 침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자리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급 규칙 만들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상기시켜 주시면서 학생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꼭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학생들 간 협력과 참여를 바탕을 둔 학습활동 전개입니다. 학급 단합대회나 1인 1기, 학예회 등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때때로 경쟁은 수업의 활기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학생들에게 패자와 승자를 구분짓게 하고 또 패배감을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습에 뒤따라가기 어려워하는 학생이거나 또 학습 기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에 학급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급 활동 전개가 꼭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로 가해 학생에 대한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처벌과 지도가 꼭 필요한데요. 가해 학생들은 처벌이 있고 난 후에는 난 뭐 이미 처벌받았으니까 됐어. 더 이상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 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지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자면 인터넷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들이 느낀 감정과 느낌을 잘 알아오라는 그런 지도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모와 협력을 하셔야겠죠. 학급 소식을 이메일, 학급 게시판, 또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학부모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것이고 가정 내에서도 아이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나게 되겠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현명하신 지혜로 학교폭력에 잘 대처해 나가시고 예방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혜경이었습니다.